명픽 후보로 낙선을 했다는 거는 이재명 레임덕의 시작인 거죠.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재선거를 전면에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상징하는 바는 과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에게도 그다음에 민주당에게도 국민들이 보내는 신호가 분명하다고 봐요. 뭐냐면 일단 국민의힘을 보자면 오세훈의 당선, 그다음에 저 한동훈의 당선, 나아가선 유이동의 당선, 이거는 말하자면 중도 실용 내지는 온건 보수 이런 사람들한테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 거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윤어게인 세력이랄지 아니면 말하자면 뭐 극우 세력이랄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멀리해라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반면에 이제 민주당에게는 니네 오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사인을 분명히 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크게 진 선거죠. 왜냐하면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광역단체장 3개를 이긴 데는 전부 영남이잖아요. 대구, 경북, 그 다음에 경남이니까. 사실 전국 판세를 보면은 크게 진 선거지만 서울을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지켜주셨다는 거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보낸 사인도 아주 선명하다. 니네 까불지 마라. 네. 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에게도 굉장히 새겨야 되는 그런 선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연히 다행이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 그리고 와 정말 민심이 천심이다. 진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와 이렇게 새파랗게 다 지는데 서울 하나가 딱 남았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 서울이 이제 가장 지방선거에서는 중요한 선거로 우리가 늘 다뤄지는데, 거기에서 국민의힘을 살렸다는 거는 약간 저한테는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와 진짜 민심이 무섭다라는 걸 느끼게 했던 선거거든요. 서울은 이제 국제적인 도시가 됐어요. 네. 글로벌 도시고 세계인들이 우러러보는 너무너무 멋진 도시인데, 그러면 그 도시의 격에 맞는 지도자를 뽑아야겠다는 그 시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 구도 속에서도 오세훈이라는 사람을 시장으로 다시 한번 당선을 시켰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토 여론도 있고 불만도 있고 그랬던 상황이었고, 네. 반면에 이재명 정부 1년 차에 또 치르는 선거였고,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가 넘는 그런 굉장히 압도적으로 불리한 구도 속에서도 와 서울을 살렸다. 이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그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이 절대 명제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일단 뭐 제가 뭐 누군가의 1등 공신 내지는 뭐 이 판에서의 킹메이커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이번 선거에 임했던 건 아니고, 네. 저는 실은 서울을 정말 필사적으로 지키고 싶었어요. 특히 민주당 시장이 재임하던 시절에 강남북 격차가 더 벌어지고 네. 제가 있는 도봉도 나아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막 낙후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민주당 시장이 들어서는 걸 막아야 된다는 굉장히 그 절실함 같은 것들. 네. 게다가 박원순을 스승으로 불렀던 그 정원호 후보가 다시 한번 서울시장이 돼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다시 한번 서울시장이 돼가지고 내 지역 나아가서는 강북 일대 전체를 나쁜 환경으로 만드는 걸 전 용납할 수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강북을 그 다음에 나아가는 서울을 필사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사람, 그런 정치인이고 네. 싶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좀 말하자면 온갖 화살을 맞아가면서도 적진으로 돌진해 간 건데, 저 나름으로도 굉장히 치열하고 또 보람도 있는 뭐 그런 전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는 되게 걱정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왜 이렇게 앞장서서 공격을 받냐, 그리고 우리 지역은 민주당세가 강한데 굳이 이렇게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미움을 살 필요가 있나, 이런 걱정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장수가 전장에 나왔는데 말을 돌릴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이 전쟁은 이겨야 되는 전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장 저에 대한 뭐 주민들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시장이 돼야 되느냐. 이제 이 소신이 확실하게 있었던 거죠. 이 신념이 확실하게 있었던 거죠. 오세훈 시장이 됐을 때 도봉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거는 주민들이 알아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도봉구만 해도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서울시 특교금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25개국은 제일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세훈 시장과의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 지역을 발전시켰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도 지금 당장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아, 그래, 김재섭이 오세훈 시장이랑 잘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잘 발전시켰구나. 평가해 주실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자고 오면 않고, 전장을 열심히 누볐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랑 같이 이번에 캠프를 뛰고 선거를 뛰고 같이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오세훈 시장님의 지시나 명령을 받거나 결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독자적인 판단이었고 독자적으로 메시지를 냈고 거기에 대해 사후적이거나 사전적으로 어떤 허가나 뭐 이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아마 오 시장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으면 저도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 캠프에 비해서 훨씬 능동적이고 훨씬 공격적이고 훨씬 기동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가 우리 같이 일하는 팀들과 제가 이끄는 팀들과 논의를 해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면 사실 10분, 20분 안에 모든 메시지와 이런 것들 작성이 끝나서 바로 제가 공격을 하게 되면 저기는 대응하느라 한나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메시지도 사실 형편없었고요. 도대체 메머드라고 하는데 덩치만 진짜 크지. 이게 뭐 전혀 말 그대로 덩치가 커 너무 굼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속수무책이었고 너무 준비도 안 돼 있고 때로는 너무 민주당스러워서 그 서울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막 쏟아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기동력도 좋고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선거 내내 강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교우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끌었던 팀들이 거의 다 80년대생, 90년대생들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7, 8명 남짓 되는 우리 팀이 우리 뭐 보좌진들도 포함해서 해가지고 정말 기동력 있게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메시지를 되게 치열하게 저희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선거에 자신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런 선거를 치러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총선에서 당선이 됐을 때 어려운 구도 속에 명픽 후보가 와가지고 어려운 지역에서 이겼던 그 저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저는 당의 지원을 거의 뭐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민주당 초강세 지역이고 어떤 그 당시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할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랄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은 수준. 저희가 총선 치를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였거든요. 그럼 굉장히 총선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을 한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명픽 후보고 어려운 구도고 준비 안 된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의 자신이 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 경쟁력을 잘 보여주고 정말로 이 사람이 보수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리고 보수 진영의 유권자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확신을 줘야 된다는 게 가장 저는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특히 뭐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특히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는 우리 보수 진영 내에서도 굉장히 박했거든요. 일부 뭐 윤어게인 세력들을 제외하면 굉장히 많은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도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들어. 이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장동혁 지도부와 우리 그 후보 간의 디커플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막판에 우리가 그 어떤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랑 투샷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지는 장동혁 대표랑 같이 연설하는 장면은 우리가 연출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캠프 내에 있었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만약에 장동혁, 오세훈 투샷이 잡히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선대위원장 사퇴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강경하게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장동혁 지도부와 오세훈 시장 간의 디커플링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었고 정말로 중도 실형 온건 보수로서
보수 진영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후보로서 오세훈을 집중시키는 게 이번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부동산 영향 있죠. 그러니까 큰 줄기 내에서 부동산이 당연히 있고요. 이번에 그 부동산 표시만 딱 봐도 한강벨트, 강남 3구 빨갛게 변해버린.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 초강세 지역이라는 거 하는데도 뭐 완전 찐 파란색이 아니라 옅은 파란색. 이게 이제 서울의 부동산 민심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번 선거를 서울시장 선거를 관통하는 건 부동산이었고, 근데 이제 한편에 이런 물음이 남아 있는 거죠. 자, 이제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서울시장. 근데 이 부동산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지라는 결국 인물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원호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나? 못할 것 같은데. 토론도 안 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오세훈 시장 그래도 꾸준하게 공급 이야기를 해왔고, 그 4선 하는 동안 이 서울시정을 이끌어왔고, 부동산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철학과 방향과 정책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누구냐라는 인물론으로 다시 귀결이 돼서 오세훈에게 손을 들어주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가 좀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번 선거를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가서 오세훈이 살아 들어왔다, 유이동이 살아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런 개혁적인 중도 실용적인 사람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간판이 바뀔 거다. 나아가서는 이번 선거를 서울에서 저도 그렇지만 윤핵관 세력과는 거리를 뒀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선거의 주역들이잖아요. 선거 결과의 주역들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저는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장동혁이 이끌었던 어떤 윤핵인 내지는 어떤 그런 극우 성향을 가진 그런 것들과는 이제는 결별을 하고 새로운 국민의힘으로 거듭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 같은 것들이 저는 하나는 그 여론조사에 투영이 돼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공소 취소 문제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간 선관위 사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야당으로서 좀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국민들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대표적인 명픽 후보였잖아요, 후보가. 그리고 서울은 가장 상징적인 곳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명픽 후보로 나온 사람이 낙선을 했다는 거는, 서울시장 후보가 낙선했다는 건 이재명 레임덕의 시작인 거죠. 그 자체로? 네, 그럼요. 이재명의 공천이 실패했다는 거고, 상징적인 자리에서 패배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레임덕의 시작이고,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명픽으로 보냈던 그 하정우 수석도 패배. 마찬가지로 김용남이라고 하는 어떤 뉴 이재명의 상징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민주당에서 활동할 수 없는 사람과 조국이라는 또 친문 세력의 한 축. 이 사람들이 또 유이동이라는 사람에게 다 패배했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재명은 이 선거를 기점으로 레임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선거는 원내에서도 합의가 된 내용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제가 알기로 비공개 회의 때 재선거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재선거를 전면에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아무래도 이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전 수단으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이제 재선거를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지금 이제 그 5선이고 특히 이제 최근 3선을 연달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퇴를 하고 다시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4선 도전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당선인 신분에서 사퇴해도 된다 이런 해석이 있지만, 이거는 선례가 없는 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920만의 시민의 어떤 우리가 삶을 담보로 다시 한번 재선거를 주장하는 거는, 그리고 실제로 몇 개의 투표소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이 서울시장 선거를 뒤바꿀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오세훈 오직 재선거라는 구호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다 나가서 투표를 했던 그 선거 결과를 한 번에 뒤바꾼다? 심지어 오세훈이 그 가운데서 이번 재선거에 후보가 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주장인 거죠. 저는 그래서 재선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만약에라도 재선거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잠실 일대에 실제로 구의원, 뭐 그다음에 송파구 시의원, 나가는 서울시 비례대표 정도가 그 바뀔 가능성들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재선거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서울시장을 포함해가지고 뭐 광역단체 몇 개를 다시 재선거자를 하자는 거는 사실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이고 게다가 재선거라고 하면 본투표만 할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관내 사전선거와 본투표 3개를 다 같이 할 건지 이것도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재선거를 하자면 뭐 본투표만 하자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본투표만 하면 무조건 국민의힘이 집니다. 왜냐면 투표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투표 투표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왜냐면 휴일도 아니고. 그러면은 뭐 우리 후보 낙선시키겠다고 하는 재선거인지 이거는 공당의 대표로서는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뭐 리더십 위기를 돌파하기 위함이겠죠. 사실 이번 선거가 너무 명백한 거잖아요. 우리가 부산시장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서울시장은 이겼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동혁과 오세훈의 투샷을 제 선대위원장 직을 걸고라도 반대를 했던 상황 속에서 당 지도부가 새삼 서울시장 선거 공을 주장하는 건 좀 민망한 일이죠. 그러면 사실상 유일하게 그나마도 우리가 의미 있는 결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서울 선거에도 공을 주장할 수 없고 부산 선거를 졌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지도부 사퇴가 맞죠. 보통의 우리가 정치적인 관행, 정치적인 도의에 따르면 그렇지만 이제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식의 돌파구가 얼마나 유효하겠으며 이런다고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복원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난망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진통인 것 같아요. 어떤 정치나 어떤 정치의 패러다임 전환이나 할 때는 늘 과도기가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상징하는 바는 말하자면 과거인 것 같거든요. 윤석열을 중심으로 어떤 과거의 국민의힘을 마지막으로 상징하는 사람이 장동혁이라는 사람이고 그 장동혁의 시대가 물러난다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저쪽에서 하는 내란몰이도 이제는 끝이 난다. 이제 그 넘어가는 과정은 늘 새 시대가 오는 데에는 늘 진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진통이라고 보고 이걸 잘 극복해 나가면서 국민의힘이 정말 우리가 신뢰받는 집권 여당이 될 수 있는 발판들이 이제는 만들어져야 되는 때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세술은 세부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이제 총선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 총선은 정말 중요한 총선이잖아요. 이재명 정부 만 3년 그 다음에 한 4년 차 정도에 치르는 선거고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심판론 그리고 야당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밑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음 지도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지도부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방식의 지도부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임기를 채우더라도 어쨌든 총선을 한 뭐 7, 8개월, 한 8, 9개월 정도 앞두고 치러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지도부가 총선을 이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뭐 비대위가 오든 뭐 정말 어떤 새로운 지도부가 오는지 간에 저는 어쨌든 다음 지도부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도부가 그 당시에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물러나고 새로운 전당대회가 치러진다고 뭐 짧은 시간 내에 치러진다고 하면 국민들이 총선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지도부를 선출해 주실 거고 뭐 그래서 뭐 비대위가 될지 뭐가 될지는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장동혁 대표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니까.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뜬 지도부만큼은 아주 우리 당원들도 국민들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정점식 대표가 친윤이 아니냐 하면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그 정점식 대표가 원내에서 두루 신망을 얻고 계신 분이긴 하세요. 그러니까 그 개파색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스스로도 우려를 했던 상황이었고 원내대표 토론회에서도 이제 그걸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적어도 이 정점식 대표가 의원들과 했던 약속들을 꼭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는 신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파색이 있다, 뭐 구친윤이다 이런 우려들은 저도 갖고 있지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아마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의원들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한 신뢰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시대 변화에서 겪는 진통을 얼만큼 잘 매니지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사실 우리 당이 지금 특히 이제 원내도 약간의 이런 갈등이나 분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얼마나 잘 봉합해낼 것이냐. 지금도 뭐 계속 연일 뭐 지도부 내에서도 갈등이 있고 원내에서도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얼만큼 잘 통합해내느냐. 이런 것들이 정점식 대표에게 되게 중요한 과제일 거고 나아가서는 우리 당의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 당을 계획해 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정점식 대표에게 남겨진 제일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후보로 나오셨던 분 모두가 한동훈 대표 복당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다 보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 당장은 어렵다. 뭐 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 스스로도 이제 무소속 의원으로서 본인의 이제 입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 어떤 당내에 한동훈 대표가 복당함으로써 또다시 어떤 갈등 국면을 온다 그러면 그거는 당에게도 한동훈 대표에게도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전 시차를 두고 복당 여부를 검토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뭐 당장 복당 이렇게는 저도 부작용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한동훈 대표 스스로에게 달려 있는 문제인 거고 이제 다만 그 당원 게시판 문제가 굉장히 찝찝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제명까지 할 일이냐 이게 당시의 원내 중론이었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한테 이렇게 징계하시면 안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 뭐 복당 문제는 이제 모든 원내대표 후보군들이 비슷하게 말씀하셨고 많은 의원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뭐 큰 무리가 없으면 이제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냥 뭐 그렇게 그냥 예측합니다. 우리 당은 이른바 양남당이라고 하잖아요. 영남, 강남. 실제로 의원 구성을 보면 거의 압도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강북 보수, 강북 우파라는 그 페르소나를 가진 유권자분들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 같은 사람들, 도봉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그 사람들, 강북에서의 우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왜 집중을 하고 있냐면 민주당은 강남 좌파를 중심으로 한 정책들을 많이 설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강남 좌파라고 하는 강남에서 민주당 찍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그러니까 이질적인 그리고 모순적인 두 개의 단어가 같이 붙어 있는 강남 좌파인데 실제로 그 유권자층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페르소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과거 어떤 굉장히 이념적이고 그 다음에 매우 말하자면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을 꽤 많이 오른쪽으로 옮겨온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주식시장 관련한 이슈도 그렇고 부동산 관련한 이슈도 그렇고 그런 큰 움직임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진보 정당이지만 강남에 사는 좌파들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계속 정책들을 설계해 나가는데 강북이라고 우파가 없겠냐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강북에도 보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어떤 정책적인 필요를 하고 계시는지 이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선은 무엇인 건지 이분들이 당장 실생활에 필요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인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우리는 강북 우파라는 개념조차 정의하지 못해. 이 사람들이 있는지조차도 명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남 좌파라는 말이 때로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도 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적정의 정책들이 꽤 많이 유효하게 먹히고 있고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강북에 존재하는 우파들은 어떤 걸 필요로 하느냐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느냐 하면서 우리가 점점 강북 중심의 정책 내지는 그 중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한 정책 그 다음에 이 강남북 균형 발전에서 우리 내지는 강남북 격차에서 소외되어 있는 강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저는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다 보면 지금 꽉 막혀있는 내지는 갇혀있는 우리 지지층을 훨씬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우리 든든한 우군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저 같은 강북 우파 사람들을 정의할 수 있는 정도의 말하자면
일단 사람 명명을 해야 우리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찬찬히 뜯어보고 그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는 게 저는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로 신음하는 젊은 세대, 강남에 진입하지 못했지만 네. 출퇴근 때문에 서울에 살아야 하는, 그리고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서울에 살아야 하는, 네. 그래서 강북에 아파트 내지는 어떤 주택 형태든 그 집을 구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 이제 이 사람들이 저는 강북 우파의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는 이제 그 연세가 좀 있으시고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뭐 보유세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당장 그 소득 걱정, 생계 걱정을 해야 되는 뭐 어르신들, 네. 이런 분들도 강북 우파 한 축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교육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그렇지만 민주당의 교육 정책으로 인해서 내 아들, 딸들을 적극적으로 공교육에 맡기기 어려운 부모님들, 이런 분들을 소위 말하는 강북 우파의 개념 안으로 묶어놓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되게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서비스를 출시할 때도 어떤 그 사용자 페르소나를 설정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페르소나를, 그러니까 우리 당이 출시해야 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수요자를 강북에 사는 어떤 우리 당을 찍을 수 있는, 내지는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반감을 갖고 이런 분들 대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특히 이제 전교조 내지는 뭐 진보에 있는 교육감 내지는 뭐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경쟁을 죄악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평등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평균주의라고 보는데 모든 사람을 평균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민주당의 주요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두 다 잘 못하는, 모두 다 잘 못 사는, 모두 다 학력이 낮는, 누구도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렇지만 전 사회가 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패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저는 민주당 출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스스로 개발하는 걸 배우고 스스로 자존감도 회복하고, 물론 그 경쟁에서 만약에 뒤처지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이 친구들이 다시 경쟁에 뛰어들어서 승리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그 교육 내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계속 평균 경쟁은 안 돼, 승자가 있어도 안 되고 패자가 있어도 안 돼.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저쪽은 이제 갈라쳐서 재미를 보는 정당이니까 민주당은, 우리는 그 반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영호남 갈등이 있으면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호남에 부족한 게 있다면 우리가 더 손을 내밀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적극적인 구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일방적인 구애라 할지라도 뭐 유권자의 마음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아무리 해도 뭐 부족한 거니까. 저희 지역에도 꽤 이제 호남 출향민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면 저희 도봉구청 자리가 옛날에 미원 공장 자리였는데, 거기가 미원이 이제 전북 기업이다 보니까 전북에서 올라오셔서 그 공장에 취직하셔서 사셨던 어르신들이 아직도 제법 계세요. 당연히 뭐 그런 의미에서도 저도 또 저는 이제 장모님이 광주 출신이셔가지고, 그래서 호남 향후에 가도 뭐 광주 사위라고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는 어떤 이준석 대표 서진 정책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그런 뭐 위치에 있습니다. 네. 당연히 우리가 호남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당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원내에서 만약에 공소취소 뭐 이런 특검들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저쪽에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거 생각하면 지금까지 공소취소 이외에도 너무 많은 악법들을 다 법사위에서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네. 저희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번 선거 결과처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소취소하면 저는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공소취소라는 거는 말이 복잡해서 그렇지, 그리고 민주당 누구는 뭐 국민들 모른다고 뭐 떠들어서 그렇지, 네. 공소취소라는 거 너무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이 센 대통령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본인을 향한 범죄 혐의를 한 칼에 없애겠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삼권 분립을 유린하는 거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그 좋은 구도 속에서 서울을 뺏긴 거는 그리고 우리 당한테 일정 정도 힘을 실어주신 거는 여기에 대한 견제 심리인데 그걸 또 까먹고 저런 식으로 무슨 민주당이 천둥 벌거숭이 마냥 우리가 다수석이니까 공소 취소도 밀어붙이자 하면 반드시 그거 국민들한테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